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두 번째로 지난번 이어령 선생에 이어서 영원한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한 시대의 정점에 이른 인물에게는 많은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왜 최고인가를 공들여 증명해야 한다면 그는 이미 최고가 아닌 셈이지요. 이름석자로 당대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으며 운집하는 시선 위에 군림한 우리 시대의 문화 인물들. 문학마실의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는 그러한 명성과 자격을 갖춘 대중문화 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실제로 있었던 그의 감동적인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4집 앨범 발매 후 한창 바쁠 때 한 요양병원 원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있는 14살의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번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보인 것이었어요. 이어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사례는 원하는 만큼 할 테니 조용필이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겠느냐,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겠느냐며 부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무렵 조용필이 카바레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지금 돈으로 3, 4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니저 최동규 씨가 조용필에게 이 얘기를 하자 피던 담배를 툭 끄더니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최동규 씨는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시골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고 조용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습니다. 자,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필이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자 소녀가 펑펑 울었고 소녀의 부모도 또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용필이 소녀를 안아주고 사인을 한 CD를 건네주고서 차를 타는데 소녀의 부모가 돈을 어디로 얼마나 보내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번 돈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죠? 왜 지금 다시 조용필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조용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국 대중가요에 있어서 조용필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가사 한 구절을 음미해 보도록 하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그 겨울의 찻집 중 한 구절입니다. 동시대의 남진과 나훈아가 구축하고 있던 그 금성철벽의 성체를 넘어 돌올한 뮤지션으로 일어선 조용필. 앞선 세대의 심파성을 탈피하고 콘서트 구성의 공간성 그리고 밴드 등 공연 배경과의 협업을 확장하고 지지 세대의 범주적 제한을 철폐해버린 가수가 조용필이었습니다. 제가 음악방송 진행자이자 서울교대 교수로 있던 오철환 씨와 함께 조용필 좌담을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한 것은 문학수첩 편집위원으로 있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먼저 글을 두고 부르는 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가수, 가왕, 작은 거인, 살아있는 전설, 슈퍼 카리스마 아티스트, 민족혼을 부르는 가수 등 한 뮤지션에게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수식어들이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도달하는 길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들을 덜추어보는 동안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가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1000개의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들은 저마다 동시대 대중문화의 한 정점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필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이와 같은 상황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필은 1980년 미국 카네기홀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공연을 했고 일본에서 가장 인정받는 NHK 음악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여러 번 출연할 만큼 국제적 명성도 얻었습니다. 여러 창법을 가진 가수, 지적 수준과 세련미를 가진 가사, 시대의 의표를 찌르는 창의적인 사운드 등은 단순한 경탄의 차원을 넘어 마침내 조용필 연구, 조용필 학, 조용필 로지의 대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중앙일보가 대중음악 이론가, 문화평론가, 방송인, 문인 등 전문가 10사람을 동원해서 조용필 노래 베스트 10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리스트에 오른 노래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비련, 못 찾겠다 꾀꼬리, 친구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그리고 꿈 등 10편이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곡목들입니다. 우리처럼 그의 노래와 함께 청장년 시절을 보낸 세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시대의 젊은 층에게도 그의 노래는 오래 묵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친숙했습니다. 2008년에 자신의 가요 인생 40주년을 맞은 조용필은 5월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을 시작으로 12월 부산 백스코까지, 그리고 미국의 LA와 뉴욕을 돌며 사상 최대의 콘서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모두 20여 회에 달하는 웅장한 무대와 40여 곡의 히트송을 모두 보여주는 음악 행군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느 대중음악 평론가는 조용필은 한국의 현대 대중음악사 그 자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용필은 어떻게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좌담을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하여 만난 조용필은 말수가 적어 조용하고 품성이 소박하며 체구가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 그는 마치 포효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다이내믹한 카리스마와 박진감의 대명사였습니다. 무엇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잘것없던 저 무명의 기타리스트를 한국 대중음악의 최정상으로 밀어올린 것일까요? 먼저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거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발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청취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소녀의 일화에서 보았던 바이죠. 우리가 고색 창렬한 인류 예술사를 통해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예술적 장인 정신이 바로 그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광받는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열정으로 끊임없이 음악의 단계와 수준을 승급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남다른 눈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엔터테이너로 만족하는 시대에 끝까지 아티스트로 남기를 고집하는 대중 뮤지션, 그가 조용필이었습니다. 새 앨범을 낼 때마다 파격적인 면모를 보였던 그는 대중적 취향을 뒤쫓으려 하지 않았지만 음악 애호가들은 서슴없이 그의 음악을 당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추인했던 것입니다. 조용필은 어떤 가수가 좋은 가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진행한 좌담에서 조용필은 좋은 가수의 조건으로 가창력, 음악성, 자기관리, 행운,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앞에 3 조건은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의 행운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두고 동서고금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조용필의 행운은 단순한 우리 가요사의 행운이 아니라 그가 없었더라면 새롭게 그 길을 열어나갈 문열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이를테면 시대적 당위성의 요청이었던 셈이지요. 그러기에 각기의 시대마다 힘없고 신선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리고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꿈을 붙들고 살아야 했던 많은 이들에게 조용필의 노래는 그 빈 가슴을 채우는 벗이요, 위안이요, 용기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친근한 거울로서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반사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조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그에게 바쳐진 숱한 헌사 가운데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것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또 가수로서 조용필이 발산하는 매혹에 굳이 의도적인 제어 장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는 무명의 음악인,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렇게 스타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조용필은 1950년생, 올해로 72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20대 초반, 1973년 말을 넘기면서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7인조 그룹을 결성하고 리더싱어로 새로운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이 그룹의 이름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시기 부산 시절에 취입한 곡이 그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습니다. 저도 그 무렵에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검사차 찾아갔던 부산에서 찻집들을 휩쓸던 이 노래를 무슨 감동처럼 만났습니다. 이 노래는 음반사의 요구로 헐값에 취입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음악적 경향이었던 로큰롤 및 리듬앤블루스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비록 현대적인 트로트의 선율 구조와 핵심을 상실한 리듬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 노랫말은 당대 제4공화국 후반기의 시대적 상황, 제1동포들의 부산을 통한 모국 방문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고 나서 깨어보니 유명해져 있더라는 마이런식 벼락 출세는 그에게 영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를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는 수준 낮은 노래로 치부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대마초 가수의 멍에를 쓰고 3년간 활동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필은 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서편제에서처럼 여러 곳의 산천을 돌며 미성으로 남아있던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판소리와 민요의 발성을 익혔고 고유한 우리의 소리를 체득하는 각고의 수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신의 노력으로 3옥타브 5음계까지 음폭을 넓히고 진성의 탁성과 가성을 겸비하여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창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맞은 1980년대는 그야말로 조용필의 전성기였습니다. 1970년대의 대표곡들과 신곡들을 모은 조용필 1집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음반 판매에 엄청난 성공을 몰고 왔습니다. 거기 수록된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 등의 혁신적인 창법 및 사운드는 20세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조용필은 발라드와 댄스 뮤직이라는 1980년대 이후 대중음악의 외연을 확고하게 규정했고 독특한 음악 세계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뒤이어 새칭 음악의 수준을 구별하는 오빠 부대의 탄생을 유발하게 됩니다. 조용필은 대중적 성공과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자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은 뮤지션이었습니다. 지난해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를 발간하는 도서출판 작가에서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가 펴낸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은 그 음악 세계를 문학적 시각으로 조명한 새로운 해석이었고 그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좋은 안내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중후반, 1986년과 1987년이 그에게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부인이 엄독 자살을 기도하고 이혼을 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 특출한 인물의 배면에 어찌 그러한 명암의 엇갈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의 광령이 휘황한 만큼 상처 또한 컸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했던 재미교포 안진현 씨도 2003년 그에게 사별의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불우한 가정사가 그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것대로 또 다른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1991년 13집 꿈은 서울의 도예를 향한 꿈을 안고 상경한 그리고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젊은 영혼들에게 조용필이 바친 우정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그 대열에 있었기에 그는 꿈을 잊지도 잃지도 말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대중의 우상이기 이전에 착한 가수입니다. 이제 칠순에 이른 조용필은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내 안진현 씨를 잃고 받은 상속금 전액을 심장병 환자를 위해 기부한 일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80억 원이 넘는 기부 금액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1년에는 미발표곡 망각을 공개하기도 했고 지금은 20집 발매를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는 그렇게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 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두 번째로 영원한 가왕 조용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